안녕하세요. 생활구강건강관리 제13차시 구강외과, 구강내과와 함께라면 페이스오프도 가능하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구강외과, 구강내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 공인수입니다. 이제 우리 자주 만나서 좀 얼굴도 익숙해졌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즐겁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좀 긴장을 풀려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시집에서 좋은 글을 봤는데요. 예, 여러분은 꽃처럼 피어나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강의를 앉아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파트는 구강외과, 구강내과. 예. 외과는 바깥쪽, 내과는 뭐 당연히 안쪽이겠죠. 이제 약으로 치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내과 파트일 거고요. 외과 파트는 뭐 째고, 찢고, 꼬매고 이런 파트 쪽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크게 치과 쪽에 있는 구강외과와 구강내과 쪽 파트로 얼굴도 완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왜냐하면 치과 하면은 그냥 이 썩은 거 치료하고 떼우고 그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교정 정도까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치과에는 더 크고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처음 치과 의사가 될 때에는 치과 의사 하면은 그냥 썩은 거 떼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모르고 시작했는데 벌써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구강외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확히는 구강아간면 외과라고 합니다.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예.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오랄이라는 거는 딱 입만을 뜻하는 거겠죠. 하지만 치과 파트가 이 입만 있다는 게 아니라 맥실로페이셜, 그 사실은 두경부, 그 뇌 쪽 파트를 제외하고 이비인후과가 관장하는 요쪽 파트를 제외하고 이 모든 부분, 이 상악동에서부터 위에 턱, 아래 턱, 전 안면부를 모두 구강아간면외과 치과 쪽에서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구강아간면외과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의 구강과 입과 그리고 아간면, 턱과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감염, 손상, 기형, 종양 등의 질병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또 이제 외과적 시술과 보조적 시술을 통해 심미적인 복원 및 기능적 회복을 추구하는 외과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가까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 사랑니 발치, 이런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와 고난이도 임플란트부터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얼굴이 막 바뀌었다 이러면은 양악수술을 생각하시죠? 뭐 알고 계시죠? 양악수술, 또 구강아간면 재건수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톡스, 필러 같은 미용시술, 이런 것 등 입, 턱, 얼굴 부위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랑 협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과 교정과와 협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구강아간면 외과는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은 뭐 수술하는 수술방과 또 수술 후에 입원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치과 의원들보다는 설비나 인원의 규모가 더 큰 종합병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강외과에서 아간면 외과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수식과 관련 질환은 방금 대충 말씀드렸죠. 보통 뭐 기본적으로는 치과 마취와 응급처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치, 치조 도유기 수술 및 임플란트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주변에 또는 뭐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임플란트를 하셨으면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치성 감염과 악골골절, 그리고 치성 상악동 질환, 구강 종양과 낭종, 타익선 질환, 턱관절 기능 장애, 아간면 통증과 신경성 질환, 구순구개 파열, 두개 아간면 기형, 그리고 구강 아간면 영역의 재건술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는 좀 들어본 것 같고 어떤 거는 뭐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치과 마취와 응급처치. 뭐 이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치과에서 하는 마취는 기본적으로는 국소 마취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치료 뭐 다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치과 뭐 치료를 받을 때는 사실은 그 대상 부위만 마취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상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의 턱의 경우에는 신경이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치아만 마취를 하면 되고요.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턱에 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왼쪽 어떤 치아를 치료한다고 해도 아래 큰 신경, 오른쪽 어떤 치아를 치료한다고 해도 큰 신경을 마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국소 마취라고 하고요.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마취 크림이나 표면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양악 수술이나 이럴 때는 전신 마취를 이제 마취과 선생님과 함께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고요. 그 중간쯤에는 뭐 수면 마취 또는 엔토가스 같은 웃음가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구강 아간면 외과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구강 내 출혈이나 심한 치통 등으로 치과 응급 환자들이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발치와 치조 도유기 수술 및 임플란트.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거는 사실은 뭐 다 다른 파트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예, 뭐 뽑고 평탄화하고 심고, 예, 비슷한 작업이라서 하나의 파트에 있는데요. 보통 발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많이 무서워하지만, 물론 저도 발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당한다고 하면 좀 무서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특히 전신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발치나 소수술을 어렵게 하는 거는 전신질환 있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전신질환에 대한 요즘에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치은 퇴축이 되면 그런 치조골을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뼈가 녹으면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뼈가 없으면은 치아도 흔들려서 나중에 빼야 될 수 있고요. 저희 치주 파트에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또는 임플란트 자체도 그렇게 성공률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의 재건에 관한 수술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뭐 이제 우린 뭐 임플란트 되게 직접 당하진 않았어도 내 입에 있진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임플란트에 의한 대용 치아까지 사용해서 이제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재료와 그 설계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합병증도 많이 줄었고 성공률도 아주 높이 향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자연 치아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치성 감염입니다. 뭐 말 그대로 치아에서 기인한
감염을 말씀드리는데요. 구강-아간면외과 분야의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구강 내 수많은 세균과 치근단 병소, 치아 뿌리의 병소 및 치주병, 치아 주위의 병소에 의한 것입니다. 치근단 병소랑 치주병은 저희가 이전 시간, 그전 시간 등에 계속 배웠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아주 조금은 있으시죠? 네. 구강 아간면 부위의 해부학적인 이점 때문에 치성 감염은, 왜냐하면 구강 아간면 부위가 아무래도 그 신체 장기랑 뇌나 이런 데에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머리와 아주 가깝거든요. 예, 상악동만 지나고 이렇게 통하면 가깝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뒤따르지 못할 때는 우리가 기도폐쇄 또는 폐혈증, 종격동염 및 해면정맥동, 또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판막 질환이나 당뇨병, 간 질환 등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때? 라고 생각하고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감염에도 심부로 확산이나 합병증 같이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행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발치 등의 외과 시술을 해야 할 때에도 치성 감염의 병인과 진행 양상, 환자의 신체 방어 기전을 고려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외과적 치료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항생제 요법 등이 조기에 치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질환 같은 경우가 있는 환자들은 특히 외과 수식을 하기 전에 그 담당 내과 선생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미리 컨설트를 받아서 술전 투약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아 뿌리에 염증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 이거는 상악의 베스티뷸라 쪽으로 가는 건데요. 뿌리에 염증이 뼛속에서 생기다가 나갈 곳이 없으면은 가까운 뺨 쪽 벽을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노랗게 이 부분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많이 풀러 오르기 전에 노랗게 점으로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꼭 여드름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치아가 퉁퉁 씹을 때 아프시겠죠. 앞에 가스가 여기가 꽉 차 있으니까 퉁퉁 누르면 아프다고, 씹을 때 아프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가 여기 그냥 째기만 해도, 고름이 팡 터지면서 나오기만 해도 일단 동통은 많이 가라앉습니다.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냥 째고 고름만 뺀다고 낫는 건 아니고요. 이런 치아는 이미 이제 신경에 변성이 왔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해줘야 되고 안에도 다 소독을 깨끗이 해줘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죠. 아래에도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바깥쪽으로 염증이 나오는데요. 옆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치조로 바깥으로 위로 올라와서 이 부위가 이렇게 부어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천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쪽 뼈를 뚫고 나갑니다. 여기에는 작게 표현됐지만 고름 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다가 안쪽이나 바깥쪽에 가까운 쪽 뼈로 뚫고 나가기 때문에 입천장으로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으로 고름 주머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들 특징적으로 씹을 때 그 치아만 퉁퉁퉁 두들기면 아프다고 병원에 오신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라리 이렇게 아프다고 느끼시면 괜찮은데요. 참다가 또 괜찮았다가 참다가 괜찮았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땡땡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으면 보통 열감이 느껴지거나 빨갛게 부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위까지 감염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면, 보는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인데요. 뭔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느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오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사실은 물론 바쁘시고 시간 내기 힘들지만 왔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면 더 해피한 일이잖아요. 헛걸음이 아니라 안심하고 갈 수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으니까 꼭 이상하다 하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이 땡땡하게 부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이렇게 저희가 블레이드로만 째도 고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막 식사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흑백으로 처리했습니다. 좀 나은가요? 고름이 쭉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한번 쨌다고 고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름이 나올 수 있는 그 통로, 트랙을 여기다 저희가 하나 꽂아주고요. 치아는 말씀드린 대로 대상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악골 골절입니다. 구강 아간면 영역의 외상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악골 골절이겠죠. 과거에는 주로, 정말 옛날 과거에는 구타에 의한 악골 골절이 제일 많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왼쪽 턱을 맞으면 보통 오른쪽 턱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빡 하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충격을 받은 부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져서 교통사고와 구타의 비율이 좀 비슷합니다. 또 산업의 발달로 많은 공장과 산업 현장 재해에서 또 아간면 부위에 골절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골절이 있을 때 초창기에는 철선 또는 아치바로 비관혈적 고정 방법을 썼습니다. 비관혈적이란 제가 여의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어떻게 했었으니까 그냥 바깥에서 고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마취 발달 그리고 수술 기법의 향상으로 마취 하에 골간 철선 고정으로 관혈적 고정 방법을 많이 씁니다. 관혈적, 피를 보는 오픈 리덕션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술 부위를, 그러니까 잇몸을 이제 이렇게 열어서, 곧장 그 뼈에 부러지고 깨진 부위를 철선으로 마취하고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금속공학의 발달로 생체 적합성이 좋은 금속관, 보통은 이제 티타늄,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다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생체 친화적인 금속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악관 고정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생체에 적합한 재료가 없을 때는 저희가 철선이나 이런 걸 만약에 고정을 하면 이물 반응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만약에 고정을 했다고 하면 피부 조직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체 친화성, 뼈랑 이물 반응이 없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면 뼛속에 나사가 좀 박혀 있더라도 밖에서는 아무 이물 반응이 없으면 염증이 생기지도 않고 연조직의 문제도 없으니까 악관 고정 기간도 단축하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뼈가 다 굳게 내면은 나사나 아치바를 다시 수술해서 제거했는데 요즘에는 제거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악골 골절이 있죠. 막 이렇게 부러진 게 보이죠. 이건 좀 심하게 부러졌네요. 예전에는 파노라마나 셉,
옆모습 나온 엑스레이 이렇게만 찍었다면 지금은 이제 CT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손상 부위 그리고 손상 방향, 손상 정도 등을 예전보다 훨씬 잘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수술할지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치성 상악동 질환. 상악동염은 그 1차적인 원인의 대부분이 코에서 연유된 비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악의 치아에 의한 치성인 경우도 많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악동이란 것은 요 부위, 일단 요 부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축농증 말하면 생기는 여기 이제 농이 차면 저희가 보통 축농증이라고 하죠. 이 상악동염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코에서 연유된 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인이나 뭐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등 그 어금니들이 위치가 상악의 어금니들 위치가 상악동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악 치아에 의한 치성인 경우도 아까 그런 염증들이 상악동까지 이완돼서 치성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성 상악동염의 원인은 치아 우식 및 외상으로 인해서 치근담부, 그러니까 치아 뿌리 쪽에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의 확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염증의 확산 또는 발치와 관련된 합병증, 발치 후 관리가 잘못돼서 그 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중안면부 아간면의 고이절, 치조골 성형시의 합병증, 또 치주 질환 및 상악동과 그 주위의 치성 질환에 의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성 상악동 질환에 이완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악동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이제 구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랑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 상악동염이 있으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비인후과에 이제 뭐 축농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진찰해 보고 이 원인이 코에서 생긴 게 아니라 치과 쪽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한테 리퍼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치아 뿌리 염증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CT나 엑스레이 찍었더니 상악동에 염증이 있는 게 보여서 이비인후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내가 뛸 때 여기가 좀 뭔가 멍멍하고 불편하고 이들도 멍멍하고 불편해서 먼저 치과를 확인하러 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보고 상악동염이 있는데 치성 상악동염이고 우리가 치과 쪽 문제는 해결해 주고 이비인후과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해결을 하자라고 같이 코워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악 소구치나 대구치를 발치할 경우에도 구내 방사선 사진으로 치근이나 치근단 질환이 상악동과 근접되어 있거나 관통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환이 상악동과 이미 관통되어 있거나 아주 가까우면 발치할 때 상악동으로 개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염증이 또 구강위생이 깨끗하지 않으면 염증이 상악동으로 전달돼서 상악동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치아를 발치하거나 상악 치조와 관련된 수술 시에도 구강 상악동 간 누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누공은 자연 폐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확실한 방법으로 폐쇄 수술이 진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악동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얼굴에 이 머리뼈에는 4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위,
그 치과 파트, 아간면 그 맥실로페이시아 영역에 제일 가까운 부위에 있는 양쪽에 있는 게 이게 상악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치아 뿌리가 가까우면 상악동으로 관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엑스레이, CT 상에 상악동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약간 잘 보이시나요? 이 부위는 이 까만 게 상악동인데요. 이렇게 CT 상입니다. CT 이렇게 찍은 거. 그냥 이렇게 까맣게 방이 그대로 클리어하게 있죠.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보니까 까맣게 방이 클리어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뭐가 찰랑찰랑 물이 차 있는 것처럼 차 있습니다. 이게 염증, 뭐 쉽게 말하면 고름이 차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악동염이고요. 아마도 양측성으로 있지 않고 이 부위만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 치아 뿌리 신경치료를 하긴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보이죠. 그리고 상악동하고 가까이 있죠. 여기서 기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다른 또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치아 끝에 아직 신경치료하기 전인데 예전에 아마 충치치료를 하고 다시 2차 충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까맣게 치아가 썩은 것도 보이고요. 썩으면서 신경이 변성이 되고 변성이 되면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거고 여기도 그래서 까맣게 염증이 생긴 게 보이죠. 이 염증이 상악동까지 전달돼서 여기가 상악동, 치근단 염증으로 인해서 치성 상악동염이 된 모습입니다. 이것도 CT인데 이거는 이렇게 찍었겠죠? 네. 오늘은 한번 이런 것들도 있다. 이거 들어봤다는 정도로 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은 구강 종양과 낭종입니다. 구강 종양. 종양하니까 종양하면 좀 무섭죠. 구강 종양은 양성과 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악성 종양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겠죠. 왜냐하면 양성은 그래도 좀 걱정이 덜 되는데 악성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종양을 보면 엑스레이나 뭐 CT나 이렇게 양상을 보면 양성과 악성의 차이를 보면 양성은 경계가 또렷합니다. 천천히 커요. 천천히 크고 쉽게 말하면 동그랗게 생긴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구분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제거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너무 늦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제거를 한다고 해도 그냥 깔끔하게 쏙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악성은 엑스레이상을 보면 변연부가 지저분해요. 깔끔하게 동그랗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빠르게 진행도 되고요. 그리고 진행 양상도 막 이렇게 뒤쭉날쭉하고 막 침범된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거하기도 쉽지 않고 전이나 이런 것도 좀 빠르기 때문에 악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 치과를 잘 오지도 않았고 와도 그냥 이 하나 떼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치과 파트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것도 환자분들이 더 잘 알고 일반인들도 잘 알고 그리고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엑스레이도 예전에는 안 찍었지만 이제는 자주 찍고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 또 조기 치료와 치료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환자의 생존율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구강암은 외과적 수술, 방사선 수술, 화학요법 등이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면역요법을 병행하여서 더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 엑스레이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CT, 또 MRI,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자기 공명 영상 MRI 알고 계시죠? 예. 이를 통해서 정확한 병소 부위의 범위와 경계를 알려주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질환에 있어서 시작은 진단, 예,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진단을 잘못하면 일단 치료 방향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진단 및 치료에 큰 발전을 했고요. 수술도 이제는 전신 마취를 이제 점점 전신 마취가 발달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잘할 수 있으면 수술 시간도 연장될 수 있고요. 그러면 수술할 수 있는 부위도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도 훨씬 잘할 수 있고요. 또 항생 물질 발달로 해서 이제 수술의 합병증도 줄일 수 있고 미세 수술로 재건술, 즉 재건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제의 발달과 방사선 선종 개발, 외과적 수시 발달 등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제 고령층에서는 약간 이런 너무 어려운 수술이고 큰 수술이고 힘드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치료했던 것들을 이제는 적극적인 외과 수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가면 영역에서 발생되는 낭종은 병리 기전상 치성 낭종, 그러니까 치아에 기원한 거 하고 비치성 낭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볼 수는 없고요. 뭐 저희야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볼 수 없고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겠죠. 예, 살아가면서 나나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혀 밑에 생긴 걸 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본인이 봐도 또는 남이 봐도 누가 봐도 이상하다 말씀드렸지만 이상하다 싶으면은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처치할 수 있고 더 작을 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거는 생각보다 빈번히 있는 타익선 질환입니다. 타익선 질환은 특징적으로 이것도 모든 타익선 질환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불편감이나 통증을 식사 시 뭔가 먹을 때, 그러니까 씹을 때랑은 조금 틀려요. 씹을 때 아픈 게 아니라 먹으려고 할 때, 먹을 때, 먹으면서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씹을 때 아픈 특정 부위가 아프다 하면은 치아 문제일 수 있고요. 뭔가를 먹을 때 꼭 씹는 부위가 아니더라도 아프다라고 하면은 타익선 질환을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치아가 아픈 건 아니라고 환자분들이 보통 얘기하시죠. 당연히 먹을 때 아픈 이유는 타익선은 이제 침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보통 이제 입안에는 저희가 3가지 타익선이 있는데요. 뭔가를 음식을 나와서 먹으려고 하면 침이 분비되잖아요. 그때 통증이 있는 거죠. 특징적으로 이제 먹을 때 통증이 있다는 게 있고요. 타익선 질환은 염증성 질환과 종양으로 나뉩니다. 염증성 질환은 당연히 세균성, 바이러스성, 그리고 타석에 의한 폐쇄성 타익선염 등이 이제 주종을 이룰 거고요. 또는 이제 특수 감염, 결핵, 방성균증, 우육증 등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타익선 질환은 대부분 악화선,
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요. 보통 이제 악하선, 이하선, 설하선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제가 그 위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익선에는 이제 양성과 악성 종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외과적 처치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외과적 처치를 할 때, 타익선 수술할 때 특히 이하선은 이제 이쪽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하선의 경우에는 안면신경의 손상에 이런 합병증 등을 조심해야 되고요. 타익선 발생하는 종양은 다형성 선종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 좀 슬프지만 노년기가 되면 타익선의 위축이나 기능 저하 등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도 많이 생깁니다. 시력도 떨어지고 입도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또 뭐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이제 침이 많이 분비되기 위한 뭐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익선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자, 우리 모두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니까 벌써 어딘지 위치를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이하선은 귀자를 쓰니까 이제 귀 있는 부위, 이쪽 부위. 이게 물론 안쪽이겠죠. 뼈 안쪽, 구강으로 향하는 쪽에 있을 거고요. 설하선은 혀 밑에. 악하선은 턱 문쪽에 있습니다. 뭐 조금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앞에서 배웠죠. 그 치주 파트에서 치석이 어디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랑 위에 바깥쪽.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침샘, 타익선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익선이 있기 때문에 이리로 침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안쪽에, 그래서 치석이 제일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랑 상하게 바깥쪽.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안쪽과 여기 바깥쪽에 봤는데 치석이 만약에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거의 다른 부위도 없이 관리가 잘 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아랫니 안쪽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성인은 대부분 치석이 약간씩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시간대 말씀드렸던 치주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두 개가 뭐였을까요? 여기 갑작스러운 복습, 스케일링하고 이닫기. 기억하시죠? 잘하고 계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하선은 이 부위. 수술할 때 안면신경에 조심해야 되고요. 설하선, 혀 밑에, 그리고 악하선.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정말 저희가 아마 뒤에 제가 구강 내과 파트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가장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위가 턱관절 기능 장애입니다. 턱관절은 양쪽 귀의 바로 앞에 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모든 턱 운동의 중심축으로 작용을 하고요. 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턱 근육은 턱에 부착되어 있으며 턱의 운동과 위치 조절 역할을 합니다. 턱관절과 턱 근육은 당연히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턱 관절 장애와 턱 근육 장애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거를 준비해왔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열면은 머리통 안도 보이는데 지금 오늘 머리통 안은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안과 파트고, 요 부위는 이비인후과 파트고, 요 부위 아래턱 전체, 하악 전체와 그리고 맥실로페이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요 앞부분 상악동까지 들어가 있는, 이제 상악동은 이비인후과랑 약간 겹치긴 하는데 요 앞부분 상악 치아 있는 부위부터 이제 치조골 하고 이제 상악동 있는 부위까지가 이제 구강 아간면 외과 파트 부위고요. 턱 관절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도가 있죠. 그러니까 귓구멍이 있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턱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이제 이 부위에 촉진하고 이렇게 기능하는 거를 확인하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절구공이처럼 절구와 절구공이처럼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절구공이 절구처럼 이렇게 있어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장 뒤에 있는 이들이 가장 먼저 닿기 때문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아래턱이 이제 이 턱관절 뼈가 녹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아래턱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아래턱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턱관절 장애가 좀 심하신 분들은 하악이 뒤로 물러나면서 오픈바이, 앞니가 벌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구강내과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라서요. 일단은 지금 턱관절의 위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이 턱관절의 기능 장애는 요즘에 현대화가 되면서부터 환자 수는 정말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에 있어서는 다양한 치과의와 협진 의료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턱관절의 사실 파트는 일단 지금은 구강내과, 뒤에서 방금 오늘 뒷부분 수업에 나올 구강내과가 보통 턱관절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구강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제일 많이 보고요. 뭐 스플린트 제작하거나 할 때.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거나 하면 지금 제가 구강외과 파트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구강외과 쪽과 구강내과 쪽이 필요하고요. 교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리고 오픈바이, 아까 말씀드린 오픈바이시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교정과, 그래서 교정과에서도 많이 치료를 하고요. 또 교합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철과나 또는 보존과에서 또 협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과의와 협진이 필요하고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에 의한 근육 기능 장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치과 파트 말고 신경정신과나 재활의학과 등도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의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합이 안 좋으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과에서도 많이 교합 치료를 하는데, 교합이 너무 좋은데도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합이 안 좋으면 무조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슬프지만 턱관절 장애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턱관절의 치료는 턱관절 장애를 그냥 다 없앤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아프다 그러면은 아프지 않게,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 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보통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관절은 이렇게, 이건 템포럴 머슬인데요. 보통은 이제 근육은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턱관절을 이루는 근육은 저희가 관자근, 네, 그리고 교근, 그리고 뭐 인터널, 익스터널, 테리고이드 머슬,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작은 근육들은 지금 안 보이네요. 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턱관절 부위에 사이에 관절 원판이 있어요. 디스크가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얘가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근육과 인대들이 양쪽에, 이제 인대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인대들이 잡고 있어서 여기 이 턱관절은 근육, 인대, 그리고 디스크가 다 같이 유니온 되어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턱관절 환자가 오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CT나 MRI 찍어도 되지만 뭐 턱관절 불편하다고 다 그렇게 찍진 않으니까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디스크가 나오진 않고요. 엑스레이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디스크가 빠졌거나 뭐 들어와 있거나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고요. 한 번 더 내과에서 얘기할 거라서, 예. 보통 이제 턱관절 질환이 심하면 이 디스크가 위치에 잡지 못하면 저희가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장착해서 껴주게 됩니다. 스플린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좀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있어서 턱관절이 약간 오픈이 되게, 디스크가 이제 빠졌던 디스크가 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한번 그냥 앞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턱관절 보는 모델인데요. 방금 봤던 그림하고 같아요. 이렇게 근육들이 잡고 있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안에 있어서 기능을 할 때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디스크가 빠지게 되면, 네, 이렇게 빨갛게 된 거 혹시 보이나요? 빨갛게 뼈 염증이 생기면서 뼈랑 뼈끼리 닿으면 뼈가 녹게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보일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디스크가, 한번 빠진 디스크가 자리를 들어오지 못하면 입을 벌릴 때도 디스크가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기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래 턱의 위치를 다시 잡아줘서 이렇게 공간이 열리도록 해서 디스크가 자기 자리에 돌아오도록 도와주고요. 이게 만성적으로 디스크가 빠져 있는 경우는 지금 있는 것처럼 이런 스플린트 장치를 껴주면, 말 그대로 이 장치가 입 안에 들어가면 입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이 디스크 공간도, 디스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벌어져서 이렇게 이 부위처럼 이렇게 벌어지면 이 빠졌던 디스크가 아까 말한 대로 앞뒤에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당기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관절은 구강외과 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간면 통증과 신경성 질환. 구강 아간면 영역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음식물의 저작권
시력과 연화, 안면의 표정 및 발음 등 복잡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체에서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의 분포가 매우 높은 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표정도 지을 수 있죠. 네. 질병 발생 시에 동통, 신경 기능에 장애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뇌신경, 경추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등이 복잡하게 교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통 발생 시에 전달 방식이나 반응 양상이 매우 다양하여서 감별 진단과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아간면 신경 질환의 치료는 일단은 그래서 외과적 수술에 앞서서 약물을 투여하는 내과적 처치를 할 수 있고요. 또 혈행 개선을 위해 약물 투여 및 물리적 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요법을 쓸 수 있고요. 치과 치료나 사고로 인한 외상성 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주로 어쩔 수 없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예후와 효과가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강의가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사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진 않지만 아마 이번 강의들을 쭉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학교 캠퍼스에서 보거나 또는 뭐 정말 우연히 길에서 보더라도 어디서 봤는데 조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희는 이미 이렇게 한번 연결됐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의 이 만남이 되게 소중하고 여러분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그냥 제가 여러분과 보통은 저희가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보게 되어서 되게 저도 반갑고 신기하고 여러분도 반갑고 신기하고 물론 지금 조금 졸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감명 깊었던 내용을 잠깐 쉬라고 잠깐 기지개도 펴고 쉬라고 했고요. 구강의과 파트 얼마 안 남았어요.